1994년 9월 15일 새벽 5시 부산 간만부두에서 화물선 선장 김철민 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42세의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항을 준비하던 선원들이 선장실을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가을 부두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을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철민 선장의 유골이었습니다. 20년간 지하 3에 묻혀 있던 진실. 그 진실을 숨기고 있던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탐욕이 낳은 완전 범죄였습니다. 1994년 그날 새벽 부산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화물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출항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철민 선장도 그날 제주도로 향하는 화물을 싣고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선장이 조금 늦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선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선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선장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출항 준비 서류도 책상 위에 펼쳐진 채였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가족에게도 전화가 걸렸습니다. 아내인 박유경 씨가 급히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고 새벽 4시경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두 전체가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철민 선장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부두에는 카메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0분경 선장이 부두로 들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자살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었습니다. 김철민 선장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정도 원만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납치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나 몸값 요구는 일절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철민 선장은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적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류를 계산해도 시신이 떠오를 만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김철민 선장의 실종 사건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내 박유경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마침내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부두의 재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낡은 컨테이너 야적장이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장비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업인부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서 뼈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도 출동했습니다.
정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3M 지점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유류품, 낡은 손목시계, 벨트버클, 그리고 하나의 금반지,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김철민 선장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두개골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둔기로 인한 골절이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사팀이 재편성되었습니다. 20년 전의 자료가 다시 꺼내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 박유경 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박진우 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과 똑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골이 묻혀있던 장소, 그 컨테이너 야적장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의 배치를 아는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당시 그 야적장의 관리를 담당했던 인물이야말로 박유경 씨의 남동생 박진우였던 것입니다. 20년 전 그 새벽, 김철민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를 땅속에 묻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심받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선장의 마지막 하루는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9월 1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식탁에서 아내 박유경 씨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학교 성적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의 수학 점수가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장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딸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장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해운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동료 선원 이동석 씨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날 김 선장은 전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농담을 하거나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다음 날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화물 적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였습니다. 기계 부품과 철강제를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장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원 최민준 씨와 함께 부두 근처의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소주를 한두 잔 마셨다고 합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김 선장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항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6시 30분경에 가게를 나왔습니다. 최민준 씨와 헤어졌습니다. 김 선장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목격자가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것은 7시였습니다. 아내 박유경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 선장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봤다고 합니다.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친종과라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이었습니다. 김 선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내 박유경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남 박진우에게서였습니다. 김 선장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유경 씨는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김 선장이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 선장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통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김 선장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출항 전에 진우를 잠시 만나고 오겠다고 부두 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0일 시경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4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선장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김 선장은 서둘러 먹었습니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10분경이었습니다. 김 선장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유경 씨가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김 선장은 자가용을 운전해 부두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부두까지는 차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두 입구 CCTV에 그의 차가 찍혔습니다. 새벽 4시 27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부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번 부두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7번 부두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부두 주차장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선장의 차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부두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부두는 광대했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길도 있었고 화물 야적장으로 향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인 구역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은 드물었습니다. CCTV는 주요 지점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소를 촬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김 선장의 차는 그 사각지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출항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 선장은 시간 엄수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시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선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시 30분 선원들이 선장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선장의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항 서류도 펼쳐진 채였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선장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동원되었습니다. 부두 전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도 확인했습니다. 김 선장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7번 부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차를 세웠을까요? 차 안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열쇠는 엔진에 꽂힌 채였습니다. 가방이나 소지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선장이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향한 것 같았습니다. 7시경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김 선장의 차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김 선장의 지문만 검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 안도 깨끗했습니다. 다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트렁크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차의 상태였습니다.
혈흔이나 의심스러운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적으로 특별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부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부두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혹시 물에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잠수부들이 바닷속을 수색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수색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유류품도 없었습니다. 김 선장은 마치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불렀습니다. 아내 박유경 씨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유경 씨는 남편의 실종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했다고,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도 없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이나 술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없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유경 씨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적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툰 적은 없었냐고. 박유경 씨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온화한 성격이라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의 전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남 박진우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박유경 씨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방에서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후 남편의 모습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걱정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새벽에 동생을 잠시 만난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박진우 씨도 불렀습니다. 그는 당시 35세였습니다. 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형인 김철민 선장과는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박진우 씨는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매형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의 전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박진우 씨는 별일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형이 다음날 출항한다고 들어서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했을 뿐이라고.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부두에서 잠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새벽에 만나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약속 장소에는 갔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갔다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람을 듣지 못했다고. 매형에게 연락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나중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는데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박유경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박진우 씨를 추궁했습니다. 정말로 돈을 빌려주려고 했냐고. 박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매형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못했으니까 경찰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진술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김 선장의 마지막 통화 상대를 추적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10시경에 박진우와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김 선장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새벽 4시 30분경까지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장소는 부두 내부였습니다.
그 이후 신호는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거나 파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혹은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50대의 부두 노동자 강 씨였습니다. 그는 새벽 4시 50분경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를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한 명은 김 선장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성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긴장했습니다. 중요한 목격 증언일지도 몰랐습니다.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강 씨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장이 그런 체격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금 작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도 일이 있어서 그대로 지나쳤다고 대답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부두에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목격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김 선장이 누군가와 만났다는 증거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군가가 박진우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부두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알리바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강 씨도 확실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수사는 점차 난항에 빠졌습니다. 명확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김 선장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아내 박유경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자살, 사고사, 납치, 살인. 하지만 어느 것도 확증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바다 수색도 계속했습니다. 조류를 계산하고 시신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선장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부두 전체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 씨가 목격했다는 그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봉인된 것도 많았습니다. 화물이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인력 부족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있었으니까요. 김 선장의 실종 사건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수사의 규모는 축소되어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갔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얼마간의 위로금은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남동생 박진우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동생에게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장의 실종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간혹 새로운 정보가 접수되면 확인했지만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박유경 씨는 남편의 사망 신고를 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7년이 지나야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 선장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으면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살이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 선장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유경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이 된 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누나 가족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유경 씨는 동생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장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경찰 기록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이따금 미제 사건 재검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유경 씨는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종 선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진우의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누나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시기간을 거쳐 실종 선고가 인정되었습니다. 김철민 선장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망일은 실종된 1994년 9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박유경 씨에게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박진우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부두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김 선장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침묵이 깨질 운명에 있었습니다. 2014년 부산항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낡은 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것으로 다시 짓게 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야적장도 재개발 대상이었습니다. 여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작업 인부가 기묘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땅속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도 달려왔습니다. 정밀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3M 지점이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형태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유류품, 손목시계, 벨트, 금반지,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김철민 선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의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철민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를 죽여 땅속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장소에 묻었을까요? 처음에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김 선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부두 노동자 강 씨의 그 목격담을. 이른 새벽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두 남자를 보았다는 그 증언. 그 작은 씨앗이 20년 후 어떤 진실을 밝혀내게 될까요? 지하 3에서 발견된 유골. 이제 과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발견과 함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2014년 10월 17일 부산항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김철민 선장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보도진이 쇄도했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골을 신중하게 수습했습니다. 지하 3m 깊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깊게 판 것이었습니다. 유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토양의 성질 덕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은 모래 섞인 흙이었습니다. 뼈는 부식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머리 부분에 명확한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둔기로 맞은 상처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타살이라고 골절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타격 방향을 추정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내리친 형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사용된 흉기도 추정했습니다. 무게가 있는 둔기였을 것입니다. 쇠 파이프나 망치 같은 것. 한 번의 강한 타격으로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을 분석했습니다. 손목 시계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벨트도 있었습니다. 가죽은 상당히 부패했지만 버클은 남아 있었습니다. 금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금반지, 결혼반지였습니다. 안쪽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골에서 치아를 채취했습니다. 뼈에서도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김철민 선장의 가족에게서 DNA를 제공받았습니다. 비교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9%. 틀림없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김철민 선장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망 시기도 추정했습니다. 유골의 부패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주변 토양 상태도 고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 시기를 1994년 9월로 추정했습니다.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김 선장이 실종된 바로 그날 살해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딘가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치되어 나중에 살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두 어딘가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수사팀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김 선장은 새벽 4시 27분에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두 노동자 강 씨가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김 선장은 위험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등 뒤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둔기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김 선장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것입니다. 혹은 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았습니다. 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을 팠습니다. 쌈나 되는 깊이로 팠습니다.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라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는 몸을 숨기기에 절호의 장소였습니다. 범인은 천천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무거운 컨테이너를 놓았습니다.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아무도 그 밑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간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을 좁혀나갔습니다. 먼저 동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 김 선장을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 선장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이었습니다. 수령인은 아내 박유경 씨였습니다. 실종 선고 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001년에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실종 선고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때 5억 원이 박유경 씨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동기로는 충분했습니다. 박유경 씨의 재산 변동을 추적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빚을 갚았습니다.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에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박진우에게도 큰 돈이 건네졌습니다. 명목은 빌렸던 돈을 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사업이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10년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빌딩도 구입했습니다. 고급 차도 몰고 다녔습니다. 수사팀은 의심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유경 씨와 박진우 씨, 이 남매가 의심스럽다. 보험금이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진우는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컨테이너 야적장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시신을 묻으면 발견되지 않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용의자였습니다. 박유경 씨를 먼저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5억 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이냐고. 박유경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받았다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샀다고, 동생에게 빌린 돈도 갚았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만큼 갚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 동생이 생활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박진우 씨도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업가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매형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매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실 줄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전화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박진우 씨는 이전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려고 했다고. 정말로 3천만 원을 빌려주려고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매형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새벽에 만나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매형이 출항 전이라 그 시간밖에 비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새벽에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였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곳이라 잘 안다고, 매형도 그쪽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날 새벽에는 가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람이 들리지 않아 일어나지 못했다고. 나중에 전화했지만 매형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분석한 것입니다. 실종 당일 새벽 4시 40분경 그의 휴대전화가 부두 근처에서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틀림없이 부두에 있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갔다고, 약속 장소에는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형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왜 만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매형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연락하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경찰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웠다고, 자신이 의심받는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20년 전의 데이터였습니다. 화질은 나빴지만 최신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디지털 보정을 가했습니다. 흐릿했던 영상이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경 컨테이너 야적장 입구에 두 명의 인물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김 선장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금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박진우와 비슷한 체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두 노동자 강 씨의 목격담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한 명만 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인물이었습니다. 혼자 나와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박진우가 범인이라고. 그는 매형을 만나러 갔다. 함께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매형을 살해했다.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박진우 씨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의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동요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무고하다고.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을 죽이지 않았다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형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났다고. 매형을 만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매형은 고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은 배로 돌아갔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왜 CCTV에 매형이 나오는 장면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다른 길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수사팀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그것은 바로 박진우가 관리하던 구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장소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박진우 씨는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삽이 발견되었습니다. 2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했습니다. 삽에 묻어있던 흙과 유골이 발견된 장소의 흙이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진우가 그 삽으로 구덩이를 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박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누나가 시킨 것이라고. 조사실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의 진술, 각진우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박유경이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범행은 그녀의 계획이었다고. 자세히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9월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누나가 어떤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을 없애버리자고, 그리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누나가 계속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큰돈이 손에 들어온다고. 5억 원이라고. 왜 설득당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자신이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없었다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계획은 어떻게 세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모든 것을 누나가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실행했을 뿐이라고, 매형을 부두로 유인하는 것은 누나가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 전날 밤에 전화를 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지시대로 했다고, 돈을 빌려준다는 핑계로 매형을 불러낸 것이라고. 범행 당일 새벽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지 몰랐다고, 하지만 누나가 계속해서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을 만났을 때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매형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고,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께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척하기 위해서 매형은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로 내리쳤다고, 한 방에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쇠파이프는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미리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준비했다고, 삽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형이 죽은 것은 어떻게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맥박을 재봤다고 말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 몰래 와서 파놓았다고, 3엠나 되는 깊이로 팠다고 합니다. 시신을 묻고 흙을 덮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에 컨테이너를 놓았다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매형의 차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대로 놔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이 혼자 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나와는 연락을 취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끝나자마자 전화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누나가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7년 후에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누나가 약속대로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양심의 가책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처음에는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 갔다고, 돈이 들어오자 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박유경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체포 사실을 알리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거짓말이라고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동생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동생의 진술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계획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혼자 한 짓이라고, 왜 동생이 매형을 죽였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매형에게서 큰 돈을 빌렸는데 갚기 싫어서 죽인 것이라고,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동생이 그랬을 것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보험금은 왜 동생에게 그렇게 많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도와준 만큼 갚았을 뿐이라고, 빚이 있었다고, 정말로 빚이 있었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유경 씨는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 동생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1억 원 이상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계좌 이체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박유경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우는 누나가 주도했다고, 박유경은 동생이 혼자 저질렀다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주범인지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박진우는 누나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박유경은 동생이 혼자 저지른 죄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20년 전 그 새벽,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요? 3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모든 퍼즐을 풀어낼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납니다.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목격자 진술.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실종 전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박유경 씨와 박진우 씨의 통화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1개월 전부터 통화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평균 20분 이상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실종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3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밤늦게도 통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금융기록도 재조사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왜 그런 큰 돈을 인출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사업 자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추궁했습니다. 그 500만 원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썼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추측했습니다. 그 돈이 범행 준비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흉기를 사고 삽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박유경 씨의 계좌도 조사했습니다. 실종 2개월 전 그녀가 남편 몰래 보험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하고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설계사는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유경 씨가 찾아와서 보험 내용을 자세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특히 실종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설계사는 7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전 계획의 증거였습니다. 박유경 씨는 남편을 살해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시기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CCTV 영상을 최신 기술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흐릿했던 영상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경 컨테이너 야적장 입구였습니다. 김 선장과 박진우가 함께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 선장이 무언가를 박진우에게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가 그것을 받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사팀은 생각했습니다. 선장은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진술과는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박진우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동요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진술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매형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날 갚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는 반대로 말했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고. 하지만 수사팀은 알았습니다. 박진우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다시 정밀하게 감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특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땅속을 스캔하는 장치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3M 정도 옆에서 무언가가 감지되었습니다. 금속 반응이었습니다. 신중하게 발굴했습니다. 지하임 지점이었습니다. 녹슨 쇠 파이프가 나왔습니다. 길이는 약 70cm이었습니다. 한쪽 끝이 휘어 있었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미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를 추출했습니다. 김철민 선장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흉기였습니다. 김 선장을 살해한 바로 그 쇠 파이프였습니다. 범인은 시신과 함께 흉기도 묻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쇠 파이프에서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상당히 손상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신 감식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부분적인 지문으로도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우의 지문이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지문이 흉기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내리쳤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누나 탓을 했습니다. 누나가 시킨 것이라고, 자신은 도구에 불과했다고. 진짜 범인은 누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유경 씨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동생의 자백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수사팀이 박유경 씨의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실종 1개월 정도 전에 박유경 씨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유경 씨가 남편 없이 사는 건 어떨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저 부부싸움 후의 푸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유경 씨의 표정은 진지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다른 지인도 찾아냈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박유경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실종 2개월 정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료에게 박유경 씨가 보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보험은 얼마 정도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동료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유경 씨는 자신은 5억 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5억 원이나 하냐고 놀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고. 동료는 그저 호기심에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자연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박유경 씨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 그리고 동생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낡은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20년 전의 단문 메시지가 복원되었습니다. 삭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유경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3일 전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유경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하자. 준비는 됐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바로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박진우로부터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하는 거야? 무서워. 박유경 씨가 다시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끝나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유경 씨가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계획하고 동생을 설득하고 실행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단문 메시지를 박유경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변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돈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보험금 5억 원이 눈에 아른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탐욕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구체적으로 변해갔다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떠올렸다고, 동생이 부두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을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시신을 숨기기에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큰돈을 나눠 갖자고, 동생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 동생은 승낙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걸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흉기, 삽, 장소, 시간, 모든 것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유인하는 것도 자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핑계로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 새벽 남편을 배웅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면서 남편이 나간 후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죽이다니 믿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끝났어. 박유경 씨는 안도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공포를 느꼈다고. 그 후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연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찾는 척 했다고. 경찰서에서 울면서 간청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7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이 무척 길었다고 합니다. 매일 들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을 때 안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동생에게 약속대로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남매는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처음에는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했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 갔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니 편했다고,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비밀을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동생과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었던 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묻힌 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두의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치미를 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을 취해 입을 맞췄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철민 선장을 죽인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박유경 씨는 살인교사 및 보험금 사기 혐의였습니다. 박진우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완전 범죄 사건. 가족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박유경 씨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다고. 동생을 부추긴 것도 자신이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진우 씨도 자백했습니다. 누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한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매형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박유경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보험금 사기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시신을 은폐한 것도 악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관대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자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가장 가까운 인간을 탐욕을 위해 죽인 것이라고. 2015년 7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유경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박진우 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실행범이었지만 누나의 강요를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마였다고, 김철민 선장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라고 5억 원을 위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2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을 것이라고. 다행히 재개발로 인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선장의 두 아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범인이라는 충격,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유경 씨와 박진우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김철민 선장의 유골은 가족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아이가 아버지의 위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뼈만 남았지만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평온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1994년 9월 15일 비통한 죽음을 맞다. 2014년 10월 17일 돌아오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의 탐욕, 완벽해 보였던 범죄, 하지만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지하 3에 묻혀 있던 진실, 컨테이너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비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박유경 씨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무기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박진우 씨도 복역 중입니다. 25년 중 아직 10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출소하면 60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유, 가족,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탐욕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박유경과 박진우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20년간 비밀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지하 3앱의 진실은 살아있었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증거가 쌓이자 거짓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철민 선장은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가족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겠지만 1994년 9월 15일 부산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김철민 선장이었습니다. 42세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동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새벽에 컨테이너 야적장. 그곳에서 김 선장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쇠 파이프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에 묻혔습니다. 20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박유경 씨는 슬퍼하는 미망인을 연기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성실한 처남을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보험금을 나눠 갖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부두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를 철거하던 중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김 선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과학 수사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DNA 감정, 법의학 분석, 통신 기록, CCTV 복원, 모든 증거가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박유경이 계획하고 박진우가 실행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그들은 함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은 엄벌을 내렸습니다. 박유경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손에 넣으려 했던 5억 원, 그 대가는 자유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탐욕 앞에서는 무너져 내립니다. 김철민 선장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5억 원과 맞바꿔졌습니다. 아내와 그 남동생에 의해서. 그들은 20년간 숨겼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은 밝혀진 것입니다. 지하 3에서 침묵하던 증거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범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거는 남습니다. 언젠가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김철민 선장의 두 아이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충격,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유경 씨와 박진우 씨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매일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탐욕을 버렸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탐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부산항 살인 사건.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 결국 정의는 승리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이 희생되었습니다. 김철민 선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탐욕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